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도 변화 중에 태도 변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구조의 변화를 통한 태도 변화, 즉 다소성 태도 변화 모델을 응용한 내용입니다. 이 다소성 태도 모델을 이용한 태도 변화 전략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새로운 속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법.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 거는 공기방울 세탁기라고 해서 예전에 대우전자가 내놓은 신제품 세탁기가 바로 공기방울 세탁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없던 그 새로운 속성을 제시한 거예요. 즉 세제가 아니라 공기방울이 세탁 효과가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하고 비교 실험을 하자 하는 식의 제안을 했지만 삼성과 LG전자가 그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속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속성에 대한 신념의 변화예요. 그 신념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현대차 그랬을 때 현대차가 그렇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안전성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죠. 그 전까지는 거의 성능, 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정숙성,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광고의 주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식의 신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제품의 속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 벤츠의 역발상 광고 캠페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벤츠 자동차는 원래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였잖아요. 지금도 고가 자동차로 인식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벤츠가 역발상 광고 캠페인을 벌인 그런 사례를 가지고 특정한 제품, 그 벤츠라는 그 비싸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속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광고 캠페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향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하이트 맥주의 물 캠페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하이트 맥주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이트 맥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맥주들이 대부분 제품 가지고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맥주는 즐거운 그런 상황에서 즐겁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통 많이 보여줬고 그런 식의 광고가 많았는데 이 하이트 맥주가 갑자기 물 논쟁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물이 중요하다라는 하이트 맥주가 맥주도 물이 중요하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비 맥주가 그 두산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두산전자에서 그 낙동강의 패널 오염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그룹에서의 그 오비맥주가 낙동강 오염의 큰 원인 제공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또 하이트 맥주가 물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맥주에 대해서 그렇게 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맥주의 시장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대한 신념을 자사상표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킨다. 체인지 벨리프다. 그죠? 이것도 이제 캐딜락 같은 경우도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젊은 층을 겨냥해서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차다. 그러니까 젊은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차다라는 것을 부각시킨 거죠.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이상향, Changing Ideal Point를 또 바꾸게 만드는, 그죠? 이상점을 자사의 상표에 근접하도록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거다. 소비자 태도를 더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한 거예요. 알코올은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동시에 입에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상적인 제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식의 광고 사례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anging Attribute Importance, 중요도, 속성 중요도를 변화시킨다 라는 거죠.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속성의 중요성을 부과시킨다. 새로운 속성의 중요성을 부과시킨다. 이 백세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한참 우리가 그 소주랑 백세주를 막 혼합해서 먹던 그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찹쌀과 좋은 누룩으로 술을 빚되 술 빚는 과정에 한약재를 첨가해서 건강까지 생각하는 술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백세주가 굉장히 그래서 좋은 술이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백세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소주랑 같이 섞어 마시는, 그래서 50세주라는 그런 식의 유행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정한 제품의 속성을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사실은 이 LG텔레콤에서 멤버십을 강조한 광고인데 사실은 이 멤버십이라는 것도 이미 SK텔레콤이나 그 KT의 KTF죠. 그 당시에 예전에 이동통신사가 있었을 때 멤버십 카드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 제일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G텔레콤이 굉장히 그런 멤버십 제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LG텔레콤 같은 경우가 그냥 이동통신 그 자체의 기술과 관련된 속성에서는 뭐 하나 SK텔레콤이나 KTF보다 더 나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멤버십 카드라는 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 멤버십 카드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더 많은 혜택이 있다라는 걸 강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회사마다 사실은 입장이 다르죠. 시장 선두에 있는 브랜드와 그 다음에 팔로워라는 건 이제 2위, 3위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위, 3위 업체가 팔로워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1위 업체인
선두에 있는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다속성 태도 변화 모델을 응용해서 인지 구조의 변화를 시키는 그런 태도 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균형 이론이라는 것과 인지 부조화 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균형이라는 부분, 균형이 깨지면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한 거죠. 모델과 상표 속성이나 이미지가 잘 맞아야 하고 소비자가 모델 또는 상표를 좋아하게 되면 태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그래서 사실은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는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높은 모델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박찬호 선수가 한참 그 미국에서 LA 다저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삼복 컴퓨터에서 바로 박찬호라는 운동선수를 이 PC 모델로 등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꽤 옛날에 이렇게 오래전에 사용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델 박찬호. 근데 난 삼복 컴퓨터에선 별로 호감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박찬호를 좋아하는데 박찬호도 삼복 컴퓨터를 안 좋아하고 나도 삼복 컴퓨터를 안 좋아하면 이건 균형 상태를 이루죠. 그죠?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박찬호를 안 좋아하고 내가 삼복 컴퓨터를 안 좋아하면 박찬호 선수가 삼복 컴퓨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균형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인 박찬호를 좋아하게 되면 박찬호가 삼복 컴퓨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럼 나도 삼복 컴퓨터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복 컴퓨터를 안 좋아하면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박찬호라는 운동선수를 별로 안 좋아하면 박찬호가 아무리 삼복 컴퓨터를 좋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너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박찬호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삼복 컴퓨터가 별로였어요. 이게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불균형이 돼요. 균형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박찬호를 좋아하게 되면 박찬호가 삼복 컴퓨터를 좋다 그러면 나도 삼복 컴퓨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단순 노출을 통한 태도 변화 역시 반복 노출이죠. 똑같은 자극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숙성이 증가하게 되고 역시 저관여 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결국은 그것들이 뭔가 태도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단순 노출, 반복 노출이 호감도를 증가시키게 되는, 친숙성이 증가하게 되고 자주 보게 되니까, 그리고 저관여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지적 구조상의 무의식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적인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고, 태도가 무의식적, 의식적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단순 내가 중립적인 자극, 어떤 자극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호감도가 없는, 호불호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 노출시키니까 일단 친숙성은 늘어나겠죠. 증가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질 않으니까 저관여 학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게 되니까 태도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호감도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 노출을 통한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태도 변화 전략이 감정적 반응의 자극을 통한 태도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성 광고 또는 감정적 광고를 내보내서 긍정적인 감정 메시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메시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적인 감정 메시지로는 온정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랑, 따뜻한 정, 즐거움, 기분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감정 메시지고요. 부정적 감정 메시지는 제약 광고에서 흔히 나오죠.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메시지를 보내요. 그럴 때 이제 소비 감정 상황이라는 것은 자극이 애매할 때, 상표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또는 상표 간 차이가 없을 때, 별반 상표 간의 품질 차이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각성 상태에 있을 때라는 거, 어느 정도 기분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감정 유발과 구매 행동이 시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때, 근접해 있을 때, 소비자가 꼼꼼히 보아도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관여 상품인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감정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 메시지를 받으면 호감, 즐거움, 선호, 구매 의도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또 반대로 회피하거나 상표 전환이 일어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비구매 의도가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 광고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일상용품들, 저관여 제품들에서 많이 감정 광고를 많이 하고 감성 광고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의도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자꾸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의 귀인을 통한, 성향의 귀인이라는 것은 내부 귀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에 대한 이유를 어떤 외부적 상황에 돌리든가 아니면 내부적 성향으로 돌리는 것을 귀인이라고 한다. 어떤 행동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그죠? 외부 상황으로 돌리면 외부 귀인 또는 외적 귀인, 내부적 성향,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으로 돌리는 것을 내부 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귀인 이론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시킬 때는. 그래서 상황적 귀인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보는 사람이 행위에 대한 상황적 원인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경우, 충분한 추론이 가능할 경우에 상황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게 바로 상황적 귀인이고, 성향 귀인은 보통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 행위자의 성향으로 귀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CJ 다시다의 전속 모델이 김혜자인 경우, 김혜자의 이미지가 바로 굉장히 포근한, 그리고
온화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우리는 거기서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온정성 광고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행위에 대한 상황적 원인을 유추해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 상황적인 것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 그 모델의 어떤 내부적인 성향으로 귀인을 시키는 거니까 그 성향 귀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성향의 귀인을 통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이론과 태도 변화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능, 그죠? 태도의 기능, 네 가지 기능 얘기했죠? 적응 기능, 지식 기능, 자아 방어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표현 기능.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태도의 기능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적응 기능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는데 이 새로운 혜택을 우리 브랜드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주지시키는 거죠. 그 경우가 적응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식 기능이라는 것은 정보를 범주화 또는 조직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처리를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지식을 활용해서 태도 변화가 생기는 경우고요.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역으로 자아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나 혜택을 제시해 줌으로써, 즉 뭔가 내가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광고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브랜드가 나의 뭔가 좀 컴플렉스나 내가 가리고 싶거나 아니면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이게 자아 방어 기능을 이용한 태도 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 표현 기능을 이용한 것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가치관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그죠? 우리 그 브랜드가 바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가치 표현 기능을 이용한 태도 변화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의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태도 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판단 이론, 이것도 우리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배웠을 텐데, 쉐리프라는 학자가 바로 사회 판단 이론을 얘기했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수용 영역이 있고 거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립 영역이 있어요. 태도의 경우.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정보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의 수용 태도는 수용 영역, 거부 영역, 그리고 중립 영역 중 어디에 놓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수용 영역에 있을 경우에는 뭐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동화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죠? 어시밀레이션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관점과 정보 수용자의 관점 간의 차이. 그죠? 관점과의 그 차이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되는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화 효과가 발생하고 중립 영역도 비슷하게 그 동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 영역 같은 경우는 판단의 불일치를 더욱 크게 인식하는 대조 효과. 동화 효과의 이제 반대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대상과 반대되는 위치에 놓이는 그게 바로 컨트라스트, 대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관점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소비자는 그 메시지는 소비자의 거부 영역에 놓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메시지를 만약에 접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너무 차이가 많아지니까 거부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수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변화만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수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 강하게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뭐 절대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수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 수용 영역이나 중립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를 개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차이가 많은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거부를 하게 되겠죠. 극단적인 그런 메시지가 바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태도 변화 전략인데 구매 후의 태도 변화 전략입니다. 구매 후에. 구매 후의 태도 변화 전략으로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Cognitive Dissonance Theory라고 하는데 두 개의 인지 요소가 심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소비자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팅 주체는 제품 판매 후에도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안심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샀는데 그 산 제품이 뭔가 불안 요소가 있거나 소비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게 심리적 부조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완화시켜주는 그런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신제품이라 그래서 얼마에 샀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새롭게 집안에 이제 들여놨어요. 어떤 주부가. 근데 그 다른 이웃에 있는 주부들이 놀러 왔다가 뭐 그게 이제 냉장고든 주방에 있는 그래서 자기는 그 새로 산 냉장고를 자랑하고 싶어 갖고 일부러 거실에 있는 식탁에 모여서 커피를 먹자고 막 그래서 이제 식탁에 모이게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눈에 띄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웃에 있는 주부 중에 뭐 새로운 냉장고 들여놨네? 그러고 나서 뭐 이거 얼마 줬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좋대 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이웃에 있는 주부가 에이 그거 딴 제품에도 다 있는 기능이야. 결코 새로운 기능이 아니야. 이거 별로 그렇게 신제품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좋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냉장고를 산 주부는 가격도 싸게 안 샀고, 그죠? 그리고 뭐 새로운 기능도 다른 데 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내가 잘못 알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 주부한테 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또 광고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광고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 거에 대한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지 부조화가 생겼을 때 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마케팅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제품을 산 소비자는 내가 속았다, 물론 자기가 잘못 또 정보를 파악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내부 기인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판매자한테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 부조화 같은 경우가 바로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부조화를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상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적 부조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이 있어야겠죠. 뭔가 그 브랜드를 선택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제공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인한 태도 변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귀인 이론. 구매하고 난 후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샀어? 라고 하는 이게 뭐가 좋아? 라고 하는 이유를 탐색하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구매 후 태도를 형성 또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품을 사서 사용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샀는데 그 제품이 실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성능을 발휘 못한다면 어때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생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소비자는 또 마음이 흔들려요. 이거 내가 잘못 샀나? 아니면 얘네들이 나한테 거짓으로 광고를 내보낸 거 아니야? 내가 그 거짓 광고를 믿었단 말이야? 라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소비자가 뭔가 모르고 있는 사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마케팅 다른 어떤 정보 전달 수단을 통해서든 그 제품에 대한 그 사람이 정말 잘 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안 되면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게 이제 소비자 만족이라는 개념,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우리가 또 고객 만족과 관련된 내용은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그때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수동적 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적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동적, 패시브 러닝 시어리죠. 그게 저관여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거의 몰입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소비자가 보통의 상태들은 다 몰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표에 관해서도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몰입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눈여겨보거나 귀 기울이지 않아도 학습은 일어나잖아요. 그게 저관여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동적 학습을 통해서 상표 대안에 대해서도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터네티브 브랜드, 그러니까 대안 상표. 그 수동적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TV 광고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저관여 학습에. 그래서 TV를 통해서 계속 그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접하게 되면 그게 반복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고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태도는 구매 전보다는 구매 후에 형성될 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전에는 사실은 특별히 형성되지 않죠. 뭐 내가 TV 보면서 관심 있는 제품이나 관심 있는 뭐 브랜드에 대해서는 광고를 좀 보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광고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보지 않잖아요. 그럴 땐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냥 내가 뭐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TV에서 봤던 것이 은연중 떠올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한번 사볼까? 그렇게 해서 사보게 되는 경우 사용해 보고 오히려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데 괜찮네 라고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동적 학습 이론이라는 것도 저관여 학습 이론을 얘기하는 것으로 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태도 변화 전략에서는 특히 태도라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태도의 기능 4가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 그리고 태도 변화 전략 이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이 정도로 해서 태도와 태도 변화 전략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동영상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델인데요.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쉽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로 설명을 해놔서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17차 옥수수 수염차 하늘보리. 지금은 드물지만 한때 TV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던 건강 음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 광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특정 제품을 보면 떠올리게 되는 예쁘고 멋진 모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음료수를 마시면 우리도 그들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17차를 마시고 전지현이 됐을 테니까요. 예쁘고 멋진 모델을 쓰는 이유,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쁘고 멋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난하냐고요? 그럴 리가요. 바로 여기에 학문적 근거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정교화 가능성 모델입니다. 아직 창을 닫기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시나브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건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보고서는 어떻게 쓸지, 이 많은 생각들을 모두 담아뒀다가는 머리가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정보고 그 반대의 정보는 또 어떤 걸까요? 이를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는 중앙 통로 그리고 주변 통로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즉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중앙 통로를 통할지 주변 통로를 통할지 판단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걸 결정하는 건 뭘까요? 이 역시 간단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중요하고 관여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통로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주변 통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둘째, 내가 그 정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기꺼이 인지적 공간을 내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공간을 내주지 않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타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한다면 관심을 가질 리가 없겠죠.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분야도 아니고 초등학생에게 타율 계산법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은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중앙 통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주변 통로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관여 제품의 경우 어떻게 설득하는 게 유리하고 저관여 제품은 또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는 관여도가 높아서 중앙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공신력이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의 상세 스펙을 설명하는 게 설득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관여도가 낮아서 주변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주변 단서들에 의해 설득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메시지 전달자의 외모입니다. 그 밖에도 저렴한 가격, 보너스 상품의 유무와 같이 제품 자체에 관련된 정보가 아닌 주변 정보들의 영향을 갖는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강음료 광고에는 왜 항상 예쁘고 멋진 모델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음료수는 주변 통로를 통하는 저관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7차를 마시든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음료수를 살 때 1,000원으로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는지 혹은 2+1 행사를 하는 제품은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차피 큰 차이도 없는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모델을 한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왜 건강음료 광고에 멋있는 배우가 모델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사람의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중앙 통로와 주변 통로라는 두 개의 단순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전지현이 좋아 17차를 마셨을 뿐인데 어느 날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의 관여도는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자는 어때야 하는지, 메시지 자체는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 유용한 답을 내려주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요한 모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나브로는 100% 예, 잘 보셨죠?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광고 전략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교화 가능성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런 태도 변화 전략 또한 대표적인 게 인지부조와 귀인이론, 수동적 학습이론인데 이 인지부조와 관련된 또 동영상도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제가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진도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